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책은 비폭력 대화인데요. 한국 MVC 센터에서 나온 책이고 마셜 B 로젠버그의 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MVC는요. 원래 마음에서 우러나와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소통 방법인데 이 접근 방식이 바로 비폭력 대화, 약자로 Non-Violent Communication에서 NV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셜 B 로젠버그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이 접근 방식을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NVC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비폭력이란 말을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쓴다. 마하트마 간디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에도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대화 방법을 어떤 곳에서는 연민의 대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비폭력 대화나 연민의 대화를 MVC로 줄여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VC 비폭력 대화 부분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머릿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이 머릿말은 아론 간디가 썼는데 아론 간디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이고 비폭력 간디 협회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 엄마 병간호를 하면서 엄마에 대한 존경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짜증스럽고 엄마를 책망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사를 할 때도 이 비폭력 대화 책을 늘 옆에 끼고 있으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그런 연습을 하였지만 사실 또 막상 내가 실전으로 돌아오면 딸과의 대화, 그리고 엄마와의 대화에서 사실은 나도 비폭력적이지 않고 매우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폭력 대화를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감사와 연민에 기반한 공감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말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아론 간디, 비폭력 간디 협회 설립자인데 바로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경 인종차별 정책을 쓰던 남아프리카에서 유색인종으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매 순간 자신의 피부 색깔을 잔인하게 일깨워주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10살 무렵에 백인 아이들에게는 너무 검다고 맞았고 흑인 아이들한테는 너무 희다고 맞았는데 그때 내가 느낀 굴욕감은 누구라도 폭력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나를 지켜보시던 부모님은 나를 당분간 인도에 계신 나의 할아버지, 전설적인 마하트마 간디에게 맡기기로 하셨다.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통해 내가 분노와 좌절 그리고 폭력적인 인종적 편견이 자아내는 굴욕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할아버지와 보낸 그 18개월 동안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 다만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때 내가 겨우 13살이었고 게다가 별로 신통한 학생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총명하고 생각이 깊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비폭력적인 삶의 근본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자, 비폭력적인 삶에 대한 태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는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비폭력적인 삶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었다.
내가 할아버지께 배운 것 중 하나는 비폭력의 깊이와 폭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가짐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폭력 그 자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곧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전쟁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내게 가계도를 그릴 때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폭력의 가계도를 그리게 하셨다. 할아버지의 의도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폭력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비폭력의 진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그날 하루 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과 읽고 본 것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들을 분석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것들을 벽에 그린 나뭇가지에 붙였다. 나무의 한쪽 가지에 단 것들은 물리적인 것, 그 폭력에 실제로 힘이 쓰였다면 이고 다른 쪽가지에 단 것은 정신적인 것,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폭력이었다. 2달 만에 내 방의 한 벽은 전부 이 정신적인 폭력으로 뒤덮였다. 할아버지는 이 정신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해롭고 위험하다고 하셨다. 정신적인 폭력은 피해자들의 내면에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들이 개인이나 집단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에 불을 지피는 연료인 것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많은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했고 우리가 성취한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다. 먼저 연료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용광로에 불을 끌 수 있겠는가? 로젠버그가 이미 오랫동안 책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강조해 왔듯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비폭력적인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강조하셨다. 나는 로젠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 삶의 언어를 읽고 그 깊이와 간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마하트마 간디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읽어볼게요. 나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네요. 저 자신은 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모한 목표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린다. 되게 위안이 되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비폭력이란 오늘 쓰고 내일 버리는 수단도 아니고 사람들을 온순하고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다. 비폭력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기적인 동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라는 조건이 들어있다. 거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물질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부정적인 개념은 모두 평등하고 화목한 가족, 공동체, 사회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에 국기를 흔들며 하나 되어 애국심을 발휘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몇 번씩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축적하여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종속시키는 것도 이 같은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평화는 공포를 기반으로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비폭력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성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
감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그동안 되게 사랑과 존중과 이해와 감사, 연민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저야말로 이기심과 탐욕, 미움과 편견, 의심과 공격성이 주를 이룬 사람이었구나라는 성찰이 드는 부분이네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 감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이 세상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냉혹해져야만 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변하면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비폭력 대화를 배워서 생활에 활용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는데 더 따뜻한 세상을 이루는데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비폭력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 상대에 대한 연민, 이것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 로젠버그에 들어가는 말 서론에서 잠깐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와 서로 주고받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연민이다. 무엇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연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가? 그 예로 생각나는 사람은 에티 힐레줌이다. 그녀는 나치 포로 수용소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연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여간에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의 실제적인 요점이다. 불만에 가득 찬 젊은 게슈타포 장교가 내게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분노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나요? 여자친구가 당신을 실망시켰나요? 분명히 그는 지쳐 보였고 우울하고 허약해 보였다. 그때 나는 그 젊은 장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런 가엾은 젊은이들을 인간 사회에 풀어놓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나는 알기 때문이다. 에티 힐레줌 회고록에서 나는 연민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놀랐다. 그 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민이 우러나는 유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 말하기와 듣기를 고안해낼 수 있었다. 나는 이 접근 방식을 비폭력 대화, MVC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 그러면 NVC 모델의 4가지 단계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동을 관찰한다. 1단계 관찰, 위의 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2단계 느낌, 3번째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가치관,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3번째 욕구, 4번째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4번째 단계 부탁.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 모델의 4단계는 먼저 관찰,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 욕구 표현, 그 다음에 부탁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VC의 정수는 4가지 요소를 인식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로젠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느낌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 욕구를 찾아내고 그리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장에 대한 요약 들어가는 말 한번 보도록 하죠. MVC는 우리의 본성인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MVC를 통해 우리 의식을 네 가지 요소,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바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MVC는 깊이 듣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길러주고 진정으로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욱 연민으로 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나누기 위해 사용한다.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감사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하는 감사의 말 뒤에도 종종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샘키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감사를 잘 이해하고 자주 하는 전문가가 될수록 분노와 우울, 절망에 덜 빠지게 된다. 감사는 에고, 소유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에고의 굳은 껍데기를 서서히 녹이는 특효약이 되어 우리를 관대한 존재로 바꾸어 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고결하고 도량이 넓은 영혼으로 자라게 해주는 진정한 영적 연금술이다. 그래서 그냥 이 감사라는 마음은 어떤 보답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기뻐하기 위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 표현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먼저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행동으로 충족된 나의 욕구, 세 번째 그 욕구들이 충족되어 생기는 즐거운 느낌.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를 MVC로 표현하는 방법은 당신이 뭐뭐 했을 때, 나에게 커피를 주었을 때 나는 무엇을 느꼈습니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무슨 욕구, 커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충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이 거짓 겸손이나 우월감이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된 것보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잘된 것에 집중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칭찬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판단 형식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제가 학생들과 대화할 때 바로 이렇게 아이들의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감사의 그 비폭력 대화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일단 내가 쟤를 고쳐야지라는 그 목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는 진심이 완벽하게 도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대체로 많은 부분 이 감사라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울림이라기보다는 상대와의 그냥 편안한 커뮤니케이션, 그거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내가 스스로 갈등하기 싫어서 저 사람과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말을 표피적으로 쓰고 있지 않았나라는 성찰이 아주 깊이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MVC는 단순히 서로 기쁜 마음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비폭력 대화에서의 감사는 다른 사람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쁜 마음을 나누려는 목적. 나는 네가 커피 줘서 너무 기뻐. 왜냐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고마워. 바로 이러한 것이군요. 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 카페에 잠깐 갔다가 그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한 잔 그 대접을 받았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커피 자체에. 그래서 정말 맛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감사의 본질이 아닌가. 사실 그분한테 바라는 것도 없었고 그분도 저한테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네. MVC는 단순히 서로 기쁜 마음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우리 행복에 기여한 상대방의 행동과 충족된 나의 욕구, 그 결과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말함으로써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감사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거짓 겸손이나 우월감 없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저는 거짓 겸손과 우월감 속에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제가 비로소 알게 되네요. 일단 나는 무조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적어도 너보다는 우월해라는 이러한 교만함이 저 자신에게 있었고 가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상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북해하고 되게 반발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문제였었는지를 제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에필로그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제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어스 삼촌은 내게 몇 가지 일화를 통해서 할머니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이야기했다. 대부분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삼촌은 내 엄마가 예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했겠지라고 했다. 누구요? 예수. 아니요. 어머니는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돌아가시기 전 내가 삼촌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소중한 선물이다. 그것은 어느 날 할머니 집 뒷문으로 찾아와 음식을 정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머리는 덥수룩하고 턱수염은 길고 해진 옷을 입은 그 남자의 목에는 나뭇가지를 끈으로 묶어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을 부엌으로 불러들여 음식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음식을 먹는 동안 이름을 물었다. 제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은 어떻게 되지요? 저는 주 예수예요. 그 남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어디 사는지 물었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럼 오늘 밤 어디서 지낼 건가요? 밖은 추운데? 몰라요. 여기서 오늘 주무시겠어요? 할머니가 그에게 제안했다. 그 뒤로 그는 7년간을 머물렀다. 할머니는 MVC를 타고난 분이셨다. 할머니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를 미쳤다고 판단하고 내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할머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곳을 마련해 주었다. 할머니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춤을 출 수 있을 때는 절대 걷지 마라고 하셨던 말을 자주 회상하셨다. MVC로 말하고 살았던 할머니에 대한 노래로 연민의 대화에 관한 이 책을 마치고자 한다.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조금 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이 마음이 오늘은 저에게 큰 선물이 돼서 돌아오네요. 이 비폭력대와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또 내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온몸을 전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감사의 말씀 진심으로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이 전율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